자, 한 주간의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미얀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주말 동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가 미얀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양곤에 10만 명이요? 10만 명 너무 보이던데요. 네. 양곤이란 그 도시 인구가 10만 명이 되는가 싶은데 하여튼 이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주말에 시위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양곤에서 10만 명 넘어 보이고 수도인 네피도에서도 시위 규모가 상당해 보이고 전국 곳곳에 하여튼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다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군정 지휘자들이 인터넷 접속을 다 차단했거든요. 네. 그 연락을 돌릴 수 있는 SNS는 철저히 차단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 10만 명 이상 모이게 된 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다 또 돌리더라고요. 돌려가지고 또 모이고 그리고 시위 중계를 SNS를 통해서 또 자세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녁에는 더 많이 모이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인 시위대들이 하나같이 무슨 피켓을 들고 있는지 저는 늘 궁금하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하나같이 군부 독재 원하지 않는다라고 딱 강렬하게 적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치여서 백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아침까지 언론 보도가 총성이 있었다. 네. 경찰이 진압을 하는데 이 양곤에서는 아니었는데 지방 도시에서 분명히 총성이 3발 정도 들렸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경찰은 그 소문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만약에 총성이 있었다면은 고무총탄 같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상당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에요. 너무 규모가 크니까. 그런데 좀 관심을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 군부 독재 옛날에 수치 여사가 종식시키고 벌써 한 10년 전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10년 전에 군부 독재는 종식됐다고 보고 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당이 자그마치 83%나 득표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민주화가 되고 군정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내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상당히 불안한 동거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 군부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네. 수치 여사가 겉으로는 완벽하게 장악한 것 같았지만 노벨 평화상도 받고 아니었어요. 군부하고 상당히 불안한 동거여서 군부가 여전히 상당히 실권을 가지고 있었다. 상하원에서 자동적으로 25%는 군부가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고 핵심 장관직은 3개는 당연히 군부가 장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당한 불안한 동거였거든요. 그게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무게가 실리는 분석이 수치 여사가 생각보다는 내부에서 지지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수치 여사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로힝야족 탄압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무슬림을 믿는 소수 인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외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군부가 그런 감정을 이용을 해서 로힝야족이라는 소수 인종을 자그마치 수천 명이나 학살을 하고 70만 명이 미얀마를 떠나게 하는 행동을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치 여사가 안 돼. 스톱. 인권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은근히 그 군부를 편드는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지지 여론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수치 여사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이번에 군부가 다시 나서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국민들이 그렇게 심한 반발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참 공교롭게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들어오자 바람에 이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가 임기 초창기에 그 외교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왜냐하면 결국은 대부분의 자본들이 이제 중국에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부가 중국으로 돌아설까 봐 실제적으로 크게 이렇게 외교적으로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옛날 트럼프 대통령 같았으면은 군대 얘기하면서 막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저도 국제관계 전공자라서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첫 외교적인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약간 좀 강하지가 않아요. 호칭 문제도 우리는 버마냐 미얀마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만큼 우리가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얀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옛날 그 버마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핑계거리고요. 예. 일단 처음에 바로 쿠데타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쿠데타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원조를 중단해야 되는데 즉각 원조 1년에 한 1억 5천만 불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15억 불 정도 지원했으니까 이걸 바로 지원을 중단하면은 안 그래도 친중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중국의 영향력 하에 완전히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게 그러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군사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겠다고 지금 상당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경제적인 제재잖아요. 그럼 경제 제재를 하려니까 이미 그 군부의 핵심 지도자들은 작년부터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힝야족 탄압에 대해서 네. 인권 문제 있다고 해서 핵심 지도자들 수십 명을 이미 제재 리스트에 올려놨거든요. 뭐 그래 본들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이 주는 원조가 더 크고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 있는 액션을 취할 만한 어떤 수단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다.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위가 좀 커지면 그 다음엔 또 바이든 정부가 달리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유엔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유엔이 지금 재빨리 생각보다는 빨리 강한 그 석방 촉구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예. 이 정도 수단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시위대들도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만큼 총소리 들렸다 하니까 제발 좀 이게 좀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으면 네,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우울한 소식인데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시작이 된 지 2달이 됐는데 이게 너무 전 세계적으로 접종 속도가 느려가지고 집단 면역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저는 백신만 개발되면은 뭐 해결될 줄 알았더니만 접종 속도가 너무 느려요. 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1억 한 3천만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네, 접종받은 네. 사람이 1억 2천 한 800만 명 정도인데 세계 인구가 한 78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1.6%,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인구 75% 접종이 돼야 보통 집단 면역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 기준으로 간다면은 7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맞은 나라가 4천만 명 정도 미국이 맞았고 그다음에 중국이 3천만, EU가 1,500만, 인도가 500만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맞은 숫자를 말하는 거고 인구 대비해서 접종 비율이 2자릿수 넘어간 나라가 있는가? 10% 넘어간 나라가 있는가는 지금 영국하고 바레인 정도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이태리도 많이 맞았잖아. 근데 프랑스, 이태리는 5% 미만 수준입니다. 너무 느려요. 근데 그나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아직 백신 한 1%, 2% 맞아본 나라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아직 백신 구경을 못했고 그래서 스위스 은행이나 좀 공신력이 있는 국제 통계를 내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올해 말에는 한 10%까지 접종이 이루어지고 내년 말에는 20% 접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결국 한 7년, 8년 걸린다는 거죠. 백신 물량이 생각보다 부족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로 생각했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가고 있어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뭐 화재 핑계 되는 것도 있고 국가 간 경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만들어낸 백신 말고 러시아나 중국 백신이 관심이 높아지고 유럽에서부터 야, 안 되겠다. 이거 도입하자는 국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세르비아는 그 과거부터 중국의 백신을 도입을 했는데 처음부터. 근데 어제 그 독일 메르켈 총리가 해결을 하는데 EU가 독일과 EU는 러시아하고 중국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네. 유럽 의약품 관리청의 승인을 통과하면은 당장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메르켈 총리가 직접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없으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왜 자꾸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인도에 불난 건 알겠는데 다른 나라로 이제 생산 라인을 좀 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또한 좀 갸우뚱하게 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 중국 외교수장 첫 통화에서부터 아주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앞으로 미중 갈등 어떻게 될까? 네. 어떻게 보세요? 아직 두 정상 통화도 못했습니다. 바이든 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했어도 벌써 통화했어야 되거든요. 예.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코로나 시대라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영국 정상,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정상 심지어 그 푸틴 대통령하고도 다 통화를 했거든요. 도와달라, 잘해달라 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는 아직 통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좀 험난하겠더라고요. 국무부에
그 외교정책 연설을 그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새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에 와서 앞으로 나는 4년 동안 외교정책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계속 중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이 가장 심각한 경쟁자이다. 인권도 문제가 있고 국제 공조를 방해하고 모든 면에서 너무 심각하다라는 그런 기조 연설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시진핑 주석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통령 시절에 시진핑 주석도 국가 부주석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그분의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 간의 통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국무장관하고 중국의 외교수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더 심하더라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완전히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보통 첫 통화나 이게 외교장관 통화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네, 안 해요. 네. 안 하잖아요. 예의 바른 얘기는 하고 이러는데 위구르족 문제, 티벳 문제, 홍콩 문제, 바로 그 인권 문제를 직접 했고 대만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국이 언급하기 싫어하는 부분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랬죠. 그랬더니만 중국의 양제스 외교수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부터 외교적 실수를 지난 4년간의 외교적 실수 거기에 대해 사과부터 해라. 미국 국내 문제부터 해결하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각자 정치 제도가 다르다. 그다음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고 자꾸 대만 문제를 얘기하면은 그건 내정 간섭으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근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이것도 또 비교가 되는 게 시진핑 주석이 먼저 하려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는 참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음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또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많이 화나셨을 텐데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 아니었다. 자발적으로 간 거다. 이런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뭐 같은 교수들도 그렇고 한인 유학생에는 또 규탄 성명 800명이 찬성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잘못되고 편향된 시각이니까.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기고한 글이 저도 학자지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너무 편향적이에요. 네. 자발적인 성노동이었고 일본 정부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돈을 다 지불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럼 제일 먼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버드대 그 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이죠. 한인 유학생회에서 바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하버드대 그 학교 신문, 대학 신문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크림슨 거기에다가 게재를 하고 거기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800명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만 찬성한 건 아니죠. 그 지금 비판이 많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그 학교의 동료 교수들도 글이 잘못됐다라고 거기에 동조해서 성명을 발표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 계속 지금 보니까 이 마크 램자이어한테 배운 학생이 있어요. 배워가지고 졸업하고 이 제자가 그 다른 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코네티컷 교수가 됐더라고요. 나는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하버드대 제자였다. 나는 이제 교수가 됐는데 나는 우리 스승이지만 이번 글은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편향적이다라고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일본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을 규제한 게 1년 6개월인데 오히려 일본 기업 타격이 심하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한 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상당히 공신력 있는 신문이니까. 거기서 2019년 7월부터 이제 그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1년 반을 분석해 보면은 일본은 수출이 90% 이상 감소를 해서 그 부분에 감소가 너무 엄청난 타격이 있고 오히려 한국은 너무 좋은 기회가 됐다.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해서 국산화 정책이 너무 착실하게 진행이 됐고 특히 삼성전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성능 재료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우리 일본은 불화수소 같은 핵심 부품의 수출이 90% 이상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도대체 일본은 이제 새 내각이 들어섰잖아요. 스가 내각은 이런 과거의 일이 1년 반 전에 이런 무역 갈등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과거의 일이 돼버렸고 한국만 국산화를 잘 이루었다. 그게 1년 반의 성과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한탄하는 일본 언론의 그 모습이 저는 이렇게 속으로는 굉장히 후련한 느낌이 드네요. 마침 또 이 하버드대 교수 논문 발표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일본 수출 규제할 때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소부장이라고 해서
그 각 중소기업들이 소재 부품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주가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는 거.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